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곳을 찾아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에게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생겨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로 포문을 열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이야기를 술술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자 고민 끝에 이야기를 적게 되었어요. 저에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겪는 동안에는 참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고 정신이 피곤해질 정도로 상처를 겪었지만 다 지나고 나니 돈독함이 남았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고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현명하게 저와 같은 일을 해결해 내실 거라 믿지만 혹여라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사연을 적습니다. 그러면 더 지체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유난히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딸들이 안 그러겠냐 싶으시겠지만 전 정말 저희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유난히 더 챙겼고 보살폈고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희 어머니와 제 사이는 다른 모녀 관계보다 더 돈독하고 유별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천식이 무척이나 심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기침을 달고 사셨는데 심할 때는 천식 환자들이 쓰는 호흡기 약, 그러니까 네뷸라이저라는 약품이 없으면 버티지 못할 만큼 심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6, 7살 때부터 어머니의 천식이라는 병을 인지했고 기침이 심해서 가슴을 부여잡으실 때마다 약을 찾아서 드렸으니 제가 왜 엄마를 유난히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어머니도 제가 없으면 약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항상 저를 곁에 두고 지내셨기 때문에 저희는 늘 붙어 사는 모녀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천식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돌보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없는 시간 동안에는 제가 어머니의 옆을 꼭 지키고 있었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대한민국에는 잘 없다는 자상한 남자의 표본이고요. 전쟁통에서도 저희 어머니만큼은 꼭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오죽하면 제 이상형이 저희 아버지였으니까요. 전 평생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길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봐도 어머니께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후에는 저희 어머니가 부럽기까지 했어요. 저도 혼기가 꽉 차자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글쎄요, 엄청나게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위를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남편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고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처럼 저에게 헌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제 착각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자체에만 신경을 쓰는 여우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정작 자기 가족들은 잘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제 3자의 시선만 챙기는 겉모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건지. 사실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남편이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사람인지 몰랐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의 본성과 이 남자의 속내를 알게 되었으니 제가 결혼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할 당시에는 남편이 저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었고 무뚝뚝해서 애정 표현을 잘 하진 않았지만 뒤에서 몰래 챙겨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저런 남자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거냐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부럽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약간 으스댔던 것도 없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다 잡은 물고기처럼 보여지는 건지 뭔지 남편이 연애 때 보여주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항상 타인에게 보여지는 본인의 모습만 신경을 쓰는 알맹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은 임신한 마누라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면 갖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뱃속에 자기 아이를 품고 있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사다 주는 게 보통 남자들이잖아요. 우리 남편은 말입니다. 제가 딸기를 먹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아주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지갑에서 10,000원 한 장을 꺼내서 주더라고요. 요즘 딸기 10,000원이면 충분히 사 먹고도 남지. 가서 사 먹어. 이 정도면 최고의 신랑감이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가뜩이나 임신해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다리가 금방 부어서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입니다. 임신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제 말에 공감을 해주실 거예요. 임신 기간에는 아주 조금의 서운함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아이를 가진 몸에 호르몬까지 불균형해지니까 감정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마트에서 딸기 하나 사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 내내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집안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부탁을 해도 귀찮다, 네가 해라, 임신한 게 벼슬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런 생활을 기대하고 남편이랑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임신 초기에는요, 배가 나오지 않으니까 남편이랑 외출을 할 때 남편이 나서서 제 가방을 들어준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기고 어이없는 게 제가 임신 중기쯤 돼서 배가 나오고 임신을 한 티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밖에 나가면 제 가방을 들어주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남의 눈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정도인지. 그래도 저는 좋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차피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었으니까 저를 생각해 주는 거다. 나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하면서 바뀌어가는 중인 거라고 노력을 했죠. 제가 임신 막달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내고 출산 준비를 하는데 정말 가만히 있어도 몸이 부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출산 가방을 싸는 와중에도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가 힘들어서 남편에게 이것 좀 달라 저것 좀 달라 하니까 인상을 팍 쓰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진짜 좋겠다. 애 낳고 1년이나 쉴 수 있어서. 임신한 게 벼슬이죠 아주. 아, 여자는 육아휴직도 되고 부럽다 부러워. 임신한 게 벼슬이냐는 말을 왜 저렇게 달고 사는지. 솔직히 벼슬 맞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솔직히 애 낳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모든 걸 감수하고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낳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육아휴직 운운하면서 부럽다고 할 일인가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임신을 할 수 있다면 남편 보고 임신해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요즘은 임산부 체험인가 뭔가 해서 남편들이 그런 것도 많이 한다던데
우리 남편은 나무새스럽게 그런 걸 왜 하냐면서 거절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무튼 임신이 얼마나 힘든 건데 육아휴직 내는 걸 가지고 부럽다고 하는 건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남편 새끼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쏘아붙이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복직하고 나면 당신이 육아휴직을 1년 써서 우리 아이 좀 돌보면 좋겠네.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 많이 낸다고 하던데 그게 그렇게 부러우면 당신도 쓰면 되잖아. 어거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제도 쓰는 건데 뭐 어때? 어디 남자가 부끄럽게 육아휴직을 내고 1년이나 회사를 쉬어. 말로만 남자도 육아휴직 쓰라는 거라고 하지. 누가 진짜 쓴다고 그래? 그런 거 써봐야 남자들 사이에서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 놈이라고 욕이나 먹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남자도 육아할 수 있지. 여자만 육아하라는 법 있어? 나는 우리 아이 공평하게 키울 거야. 나만 애 보고 나만 애 엄마로 살지 않고 당신도 애 아빠로서 할 일 다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라고. 육아는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것만 잔뜩 배워서는 생각을 해봐. 부끄러워서 어떻게 육아휴직을 써? 내가 1년 동안 집에서 애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집은 와이프가 돈 벌어오고 남편은 집에서 노는 한량백수래 하겠지. 나도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겠어? 생각을 좀 하고 살아. 갖다 붙이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은 아주 청산 유수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정말 힘들게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잔병치레가 많기도 했고 엄청 울고 보채는 아이였어요. 등센서라는 말 다들 아시죠? 잠이 든 것 같아서 내려놓으면 깨서 울고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해서 팔이 정말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팔을 로봇 팔로 교체하고 싶을 정도로 삭신이 쑤신다는 말이 얼마나 와닿던지. 거기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글쎄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고 저에게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 저지 뭐 제 마음대로 조절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육아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애한테 물 대신 보리차를 먹여야지만 배탈에 강하다나 뭐라나 매일같이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감시를 해대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집에 홈카메라를 달아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애를 잘 키우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영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온다. 우리 손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하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지. 무슨 말에 토를 달고 그러니. 정말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말을 못했지만 이 정도면 병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카메라 달아두면 좋겠네 뭐. 나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궁금하면 한 번씩 들여다보고 좋잖아.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네가 육아가 처음이니까 시원치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애도 오죽 보고 싶으면 그러겠냐고. 육아휴직이다 뭐다 하면서 쉴 때 시댁에 좀 자주 찾아가고 그래. 그래야 남들이 보기에도 사이 좋은 고부관계처럼 보이지. 정말 제가 100번 양보해서 시댁에 찾아간다고 해도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어떻게 저만 애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기저귀 가방에 분유에 챙길 거 다 챙겨서 애를 안고 그 짐까지 들고 어떻게 시댁을 찾아가겠냐고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시댁을요. 제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운전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나를 시댁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것도 아닌데 그 짐을 다 들고 번거로 와서 어떻게 자주 가겠어.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택시. 요즘은 전화기만 이용해도 집 앞까지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데 뭐가 문제야. 결혼하고 나서 정말 이기적으로 변해버리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매일같이 혀를 내두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육아를 1년이나 하고 이제 겨우 적응이 되었구나 싶었을 때 복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다른 육아맘들도 그렇지만 복직을 코앞에 두게 된 저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걱정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린이집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유난히도 저에게 엄청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보이는 곳에 제가 없으면 그때부터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달래려고 해봐도 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고집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저는 일단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설명을 잘하고 아이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울고 밥조차 먹지를 않고 탈진을 할 것처럼 굴어서 도저히 어린이집 보육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연락이었어요. 선생님들이고 원장님이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봤지만 아예 아이랑 애착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성이 나빠질 수 있고 점점 더 고립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보육을 하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퇴소시키게 되었지만 복직이 코앞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전 결국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로 밖에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이의 보육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누나를 슬쩍 굴리시더라고요. 애를 맡아서 봐주기 시작하면 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 아이를 떠맡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애가 우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웃고 노는 모습, 그거 잠깐 보는 걸 좋아했던 시어머니는 보육을 맡아서 해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주 딱 잘라서 애를 봐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우, 나도 일이 있는 사람이고 친구들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애만 보고 있겠니? 다 늙어서 육아하는 걸 항원 육아라고 한다더라.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손주를 왜 봐주니? 이제 노후를 즐겨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나는 애 못 봐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그러길래 뭐 그렇게 유난스러운 애를 낳았어? 언제는 애한테 제일 좋은 것만 해줘야 한다. 완모를 해야 애가 건강하다. 기저귀도 발진한 나는 비싼 것만 써라. 난리를 치더니만 정작 필요한 시기에는 애를 봐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니까 전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내가 천식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손주 보는 건데 뭐가 어려운 일이 있겠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고 나가서 일 봐라. 이럴 때 친정엄마가 도움을 줘야지. 내 자식이 어렵고 곤란하다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호흡기가 워낙 약하시다 보니까 평소에 동네 산책을 나가시는 거 말고는 따로 밖에 잘 안 나가셨거든요.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요즘 낚시에 취미가 들려서 허구한 날 밖으로 돌아다니시니까 친정어머니 혼자 집에 있기가 심심하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울고불고 하는 애라도 집에 있어야 덜 적적할 것 같다고 말을 하시는데 정말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야 솔직히 친정어머니께서 애를 봐주신다고 하면 아무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저희 친정집이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맡기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드디어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할머니라고 하지만 몇 번 안 본 사람이라 그랬는지 하루 종일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지혜롭게 제가 입었던 옷을 꺼내 입으시면서 아이에게 익숙함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쉴 새 없이 울다가 지쳐서 잠들곤 했던 우리 아이가 2주일 차부터는 점점 저희 친정집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래도 친정어머니께서 저와 생김새도 비슷하고 본인 손주이다 보니 남들보다 훨씬 더 애지중지하게 여겨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완벽하게 친정집에 적응을 했고 저와 아침에 이별을 할 때도 씩씩하게 할머니 품에 안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먼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하며 안기려고 하고 방긋방긋 눕고 난리가 났는데 아유 얼마나 귀엽게 보이던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저희 아이의 애교에 꿈뻑 넘어가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누구보다 극진한 대접을 해주며 저희 아이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도 참 불효녀인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친정어머니께 따로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애만 봐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복직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며 육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회사 동료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미진 씨는 매달 어머니께 얼마씩 드리고 있어? 그래도 친정엄마니까 많이 달라고는 안 하시지? 저는 따로 용돈 안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다들 용돈 챙겨드리고 계세요? 저도 드려야 할까요? 어머,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미진 씨 너무하다. 애 보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그것도 친정엄마인데 용돈을 따로 안 드렸어? 아무리 애한테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미진 씨가 사놓는다고 해도 애 봐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 용돈 한 푼을 안 드려? 매정해.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육아 도우미를 쓴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몸도 많이 약하신 편인데 제가 그 힘든 육아를 맡겨놓고도 그동안 성의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참 멍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친정어머니께 예의를 차리지 않는 것 같고 나 몰라라 한 기분이 들어서 당장이라도 용돈을 챙겨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정어머니께 용돈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를 휙 쳐다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손주를 봐주면서 용돈까지 받아가신다고 그래. 다른 집들도 그런데? 회사 동료들이랑 이야기해보는데 나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 나도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봐주는 건데 뭐하러 돈을 드리냐고 했지. 그러니까 글쎄 나한테 너무 예의 없다고 하면서 남편도 똑같이 생각하냐고. 남편이라도 나서서 용돈 드리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일부러 남편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누구보다 남의 눈을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요. 반응이 살살 오자 이거다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최 대리가 그러는데 가족일수록 더 잘 챙겨야 하는 법이라고 하더라. 가족을 잘 챙기면 주변에서도 달리 보인다고 하더라. 하면서 저희 부부만 애 맡겨놓고 돈 한 푼 안 들이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었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돈 계산이 끝난 건지 뭔지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들은 얼마 정도 드린다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런저런 계산을 좀 때려봤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용돈으로 드리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 우리 생활비나 적금 같은 거 다 빼고 그 정도 여유가 있어. 뭐? 애 봐준데 한 달에 50만 원이나 드린다고? 육아 도우미 쓰는 것보다야 훨씬 적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그만큼이나? 다른 집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드린다고 하더라. 그래도 50만 원이면 적게 드리는 거지. 이 정도면 우리 형편에도 괜찮고. 그러니까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고개를 슬쩍 끄덕이면서 매달 50만 원씩 드리라고 하길래 바로 친정어머니께도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애가 만 24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이런 생각을 하다니 바보 같았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이런 용돈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셨지만 제가 무조건 받아 챙기시라고 박박 우겼어요. 시어머니는 맨날 놀러 다니기 바쁜데 우리 친정엄마가 고생하는 걸 별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아주 뜬금없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으니 살짝 상기된 목소리로 저에게 은근히 따지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너 사돈 어른한테 아이 맡기면서 용돈까지 드린다는 게 사실이니?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리는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면서 손주 봐주시는데 보니까 저희 부부만 안 챙기고 있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다 드린대요. 한 달에 50만 원 드려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손주를 보면서 50만 원이나 받아간다는 말이야? 어머님, 애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께서도 거절해 놓으시고선 저희 아이가 조금 유난인 애도 아니고요. 낯도 많이 가리고 먹는 것도 까탈스럽게 구는 아이잖아요. 거기다가 베이비시터를 쓰면 한 달에 돈 200만 원은 그냥 나온대요. 제가 아주 반박할 거리도 없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궁시렁거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솔직히 본인이 안 봐주겠다고 해서 결국 친정어머니께서 봐주기를 시작한 건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저희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얼마나 유난스럽고 가탈스러운 아이인지요. 애를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가봐야 제 옆에만 찰싹 붙어있고 지 아빠한테도 안 가는 아이였으니까요. 말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만지려고 하면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지르고 입버릇처럼 싫어 싫어 이러는 앤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시아버지가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무슨 특별한 날 이외에는 보지 말자고 우리 애가 너무 낯을 가리니까 외식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야 뭐 애 덕분에 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는 있었으니까 무척이나 좋았죠. 시댁에 자주 안 가도 되는 방어권을 얻은 거니까요. 그런 까탈스러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행인 게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건지 저랑 있을 때만큼이나 잘 지내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남편에게도 낯을 가린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저희 남편이랑 있을 때보다 저희 부모님이랑 더 잘 지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온 정성을 다해 놀아주고 할 것 찾아주고 하니까 애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만 죄송스럽죠. 노후를 즐기셔도 모자랄 판에 집에 묶여서 하루 종일 손주만 보고 계시니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덕분에 저는 회사 생활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희 아이의 4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4살이 되면서부터 우리 아이는 유치원이라는 곳에 다니게 되었는데 일찍 끝나다 보니까 유치원 하원 후에는 친정어머니께서 데리고 가셔서 집에서 보육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유치원 생활도 시작을 할 땐 낯을 많이 가려서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4살이 되어서 그런지 예전만큼은 울고불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도 양면으로 고생을 하시며 애를 잘 달래준 덕분에 그럭저럭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우리 아이 생일이 되자 시댁에서도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시댁 식구들이랑 밥을 같이 먹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꼭 자기 생일에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랑 상의를 한 끝에 호텔 뷔페에서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돌잔치 이후에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이라서 솔직히 긴장이 조금 되긴 하더라고요. 드디어 대망의 아이의 생일이 되고 다 같이 호텔 뷔페에 모이게 되었는데 가족 수가 조금 되다 보니까 예약을 잡을 때 룸으로 잡게 되었어요. 제가 미리 체크를 했었어야 했는데 글쎄 룸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카펫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싶으시겠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천식이 심하게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카펫에 쌓여있던 아주 작은 먼지들 때문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틈만 나면 기침이 나와서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어요. 기침이 계속되니까 저희 가족들은 천식 때문인 걸 알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딱 그러더라고요. 안 써던 혹시 독감이라도 걸린 거 아닙니까? 손주를 봐주시는 분이 글쎄 감기를 달고 살면 어떡해요. 우리 귀한 손주 옮으면 큰일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천식이 있으신데 이 바닥에 카펫 때문에 아무래도 기침이 계속 나오시나 봐요. 엄마, 혹시 약 가지고 왔어? 천식 때문인지 독감 때문인지 어떻게 아니? 기침 소리만 들으면 구별이 가니? 네가 의사야? 의사도 기침 소리만 듣고 구별 못하겠다, 얘. 은근히 비아냥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좋은 날 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가 친정엄마에게 할머니 많이 아프냐면서 물수건을 찾아다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이가 예쁜 짓을 하니까 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좋아하고 할머니 물 마시라고 물도 가져다 주고 하니까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다 컸네 하면서 아이를 쳐다보는데 약간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이가 친정엄마 옆에 딱 붙어서 애교도 부리고 낯도 안 가리고 잘 있으니까 그게 질투가 났나 보더라고요. 본인이 평소에 보던 저희 아이는 맨날 울고 풀고 떼쓰고 악을 쓰던 아이였는데 친정엄마 옆에서는 의젓하게 밥도 잘 먹고 애교도 부리고 하니까 심퉁이 난 거죠. 갑자기 비난의 화살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꽂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싸돈. 애가 이렇게 다 커서 의젓하게 구는데 매달 50만 원이나 받으면서 애를 봐요? 우리 아들이 번 돈 다 안 싸더니 가져가겠네. 그냥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밥 잘 먹고 잘 있겠는데 50만 원이나 받는 건 너무 양아치 같다.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되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양아치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돈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생각 이상으로 훨씬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독하게 살아와서 말이 좀 험하긴 하지. 그래도 내가 뭐 틀린 말 한 게 있니?
양아치 맞잖아. 집에 TV만 틀어놔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겠구먼. 50만 원 너무 꽁돈 아니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내내 TV만 틀어주고 그러진 않죠.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요즘 애들이 뭐 숙제가 있니? 아니면 예전처럼 챙겨줘야 할 게 하루 종일 있겠니? 생활이 발전하면서 애한테 쏟아붓는 시간도 별로 없겠구만. 예전에나 뭐 할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놀아줘야 했지. 요즘에는 핸드폰하고 TV만 있으면 하루가 후딱 가더라. 사돈어른도 그러시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반박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건지 뭔지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50만 원 받으면서 애랑 같이 TV만 봐도 되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쉬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제 기저귀도 안 차지. 저희 아이가 4살이다 보니까 이제 딱 기저귀를 가리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5번 중에 4번 정도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어야 기저귀를 채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친정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격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휴, 사돈, 그렇게 쉬워 보이시면 사돈이 한번 손주를 데려다가 키워보시겠어요? 아이, 마침 잘 됐네요. 저도 기침이 심해서 걱정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이랑 친정이랑 10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시댁도 걸어서 15분 정도만 가면 나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 틈을 주지 않고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본인 할 말만 쏟아부으셨습니다. 저도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을 처음 보는지라 아무 말도 얻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귀여운 손주를 저 혼자만 독차지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넉넉하게 우리 사위가 준 용돈 사돈에게 보낼 테니까 내일부터 당장 손주 데려가서 육아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밥이나 먹자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 이후에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셔서 그냥 해본 말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다음날 제가 친정집에 애를 데려다 놓으니까 친정엄마가 나갈 준비를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아이랑 어딜 가려고 하시나 했더니 사돈어른 댁으로 가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말리기도 전에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정말 시부모님 댁으로 걸음을 향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는데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와서 시부모님 댁으로 가는 장면까지는 못 보고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퇴근을 하고 혹시나 싶어서 시댁으로 애를 데리러 갔더니 정말로 우리 아이가 시댁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왔다는 소리에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는데 글쎄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쾌행하게 내려온 게 아니겠어요? 반나절 사이에 영혼이 가출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지만 저도 꾹 참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도 아침에 와서 아이 맡기고 출근할게요. 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돈은 계좌로 보냈다고 하셨는데 받으셨어요? 예, 사돈어른이 더 이상 애를 봐줄 수 없다고 하시니? 그리고 덕감도 아니고 그냥 지병이라며. 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봐주신대? 저희 아이가 얼마나 까탈스럽게 굴었으면 시어머니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싶긴 했지만 제가 왜 시어머니의 편의를 봐줘야겠어요? 저희 친정엄마에게 양아치라고 막말을 뱉어놓고 이제 와서 발 빼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게 그냥 기침이 아니라 어머님 말씀대로 독감이었나 봐요.
이번 달만 어머님께서 애 봐주세요. 내일 또 올게요.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저를 붙잡고 우는 소리를 할까 싶어서 헐레벌떡 아이의 손을 잡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정확히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희 친정엄마 연락처를 좀 알려줄 수 없겠냐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 때문이냐 물어보니까 상당히 우물쭈물해 하시면서 본인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과를 하시려고 하시냐 괜찮다 했더니 아니라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예. 내가 아주 사돈에게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내가 애를 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야겠어.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아주 큰 착각을 했지 뭐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정말 저에게 신세한탄이라도 하듯이 넋두리를 시작하는데 너무 웃겨서 크게 웃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글쎄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저희 아이가 처음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집을 한번 둘러보더니 크게 울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대요. 친할머니 말고 외할머니는 어디 있는 거냐면서 당장 외할머니를 자기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친할머니 필요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죠. 유치원에 갈 시간은 다가오는데 애는 바닥에 뒤집어져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서 유치원부터 가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없는데 유치원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서 죽어도 안 간다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당장 애는 뒤집어져 있으니 일단 들쳐업고 유치원 버스가 오는 곳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원래 셔틀버스 같은 건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탈 수 있잖아요. 무거운 애를 들쳐안고 뛰니까 숨은 차오르고 속도는 안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늦어버린 거죠. 유치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시어머니는 다시 우는 애를 업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대요.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손주를 보는데 밥을 해주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식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친정집이랑 시댁이랑 집 구조가 다르니까 애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내내 거실에다가 쉬를 싸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 친정집이야 혹시 몰라서 여유분의 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댁에는 여유분의 옷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애를 벗겨놓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길로 마트에 가서 애들이 입는 내복 같은 걸 여러 벌 사온 거예요. 그런데 또 쉬를 하고 하는 바람에 새로 사온 5벌의 내복을 전부 그날 갈아입혀버린 겁니다. 빨래는 빨래대로 쌓여있지.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라 온몸이 쑤셔 죽겠지. 그 와중에 우리 애는 업어달라 안아달라 비행기 태워달라 숨바꼭질하자 내내 시어머니를 괴롭힌 거죠. 점심이 맛이 없다고 먹지도 않은 애가 배는 또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3시가 되자마자 배고파 죽겠다고 울고불고 해서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난리를 치고요. 외할머니를 데려와라. 당장 보고 싶다. 우리 할머니 어디 갔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 번호를 몰랐었던 거예요. 애 보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고 큰 소리를 떵떵 쳐놨는데 하루 만에 항복하기가 자존심 상했던 시어머니는 꿋꿋하게 버티고 버텼대요. 하루만 봐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설마 한 달 내내 맡기겠어? 했던 거죠. 제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도 애랑 지지고 볶고 하면서 겨우 견뎌냈는데 제가 내일 또 올게요 하고 갔으니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했고요. 제가 그 뒤로 매일같이 2주 내내 애를 맡기니까 시어머니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도 매일 이렇게 개차반은 아니겠지 싶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던 시어머니의 생각을 저희 아이가 산산조각을 낸 겁니다. 매번 어쩜 그리 새로운 레파토리를 만들어냈는지 시어머니가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이거 해줬는데 왜 친할머니는 안 해줘? 할머니는 나 싫어해? 그래서 안 놀아주는 거야? 외할머니 보고 싶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눈물부터 쏟아내는 아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진절머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진짜 그 말에 웃음이 터져버렸다니까요. 너는 도대체 집에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하루 종일 떼만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야? 글쎄요, 어머님.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손주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닐까요?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게 저희 친정엄마와 어머님의 차이인가 보다. 저희 친정엄마는 애한테 다 맞춰주셨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천식인화 중에도 애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시면서 헌신을 다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뭐 애 귀찮다고 내내 TV만 틀어줬다고 하는데 애가 재미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TV를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3일째 내내 똑같은 뽀로로만 틀어주니까 애가 재미가 없다면서 안 본다고 놀아달라고 했대요. 숨바꼭질을 하자 간지럼 태우고 놀자 놀이터라도 데려가 달라면서 난리를 쳤답니다. 우리 시모가 결국에는 2주일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에게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친정 어머니께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신 거죠. 결국에는 제가 시댁에 가서 아이랑 시어머니 모시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집에 가니 저희 엄마는 같이 등장한 시어머니 때문에 어리둥절해 하시고 시어머니는 막상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니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먼저 운을 떼셨습니다. 사돈, 제가 사돈 어른께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그날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손주가 아무리 의젓하게 군다고 해도 애는 애더라고요. 제가 양아치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돈의 심기를 거스른 점 사과드립니다. 아이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모르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빨린 말로 아이를 떠넘기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진심으로 깨우쳐서 하는 말이랍니다. 시어머니가 고개까지 숙이면서 사과를 하니 저희 친정엄마가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톡 한 번 쏘아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날 제가 양아치니 뭐니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돌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라고 해도 애가 때를 쓰고 힘들게 하면 참 남의 아이였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한 2주일 정도 아이를 돌보시니 절절하게 느껴지시던가요? 예, 고작 2주일 만에 녹초가 되었는데 그 긴 시간 어떻게 육아를 하셨는지 참으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소리도 하지 않고 우리 며느리에게도 육아를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참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천식 때문에 힘드신 거 아는데도 감기니 뭐니 하면서 제가 트집 잡으려고 비아냥거린 것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돈,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손수 뽑아온 돈 봉투를 저희 친정 어머니께 드리면서 앞으로 손주를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진심 어린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주셨고 앞으로 다시 손주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 그렇게 친정집에서 화해 장을 연 뒤 각자 집으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봉투 안에 얼마나 들었을지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철없는 거 아는데 도대체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을지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 얼마나 들어있었어? 나는 당연히 50만 원 넣어주셨을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나 들어있더라. 저는 시어머니가 큰 돈을 썼다고 생각이 들어서 은근히 감동을 먹게 되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잔소리도 했다는 겁니다. 예, 니네가 까탈스러운 애인 거 알면서도 사돈한테 애를 하루 종일 맡기면서 고작 돈 50만 원이 뭐니? 돈 더 드려라.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을 준다 해도 나는 니네 못 봐주겠더라. 애가 양심이 없어, 양심이. 남편이 저한테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리 엄마가 뭐 잘못 먹었나 본데 하는데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 친정 어머니께는 매달 80만 원의 용돈을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 아이를 잘 돌봐주고 계시답니다. 시어머니도 그 뒤로 저희 친정엄마에게 비아냥거린다거나 트집을 잡는 일이 아예 사라졌고요. 둥글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몰래 알려드리는 건데 가끔 저희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저희 아이까지 셋이서 놀이터에서 만나 회동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좋게 잘 지내니 너무나도 다행이죠. 저도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내일 출근을 위해 이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